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자한 제9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니라 이랬습니다. 세한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해가 가장 추워졌을 때를 말합니다. 한 해에서 가장 추운 시기, 세한.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된 것을 말하죠. 그 한 해가 가장 추워진 겨울이 된 연후에야, 그러니까 이제 따뜻했던 시기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푸르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식물이 이 추위에도 자신의 고유한 빛깔을 변치 않고 계속 그 빛깔을 유지하는지 알 수가 없다가 계절이 추워져서 겨울이 된 연후에 나머지 식물들이 전부 꽃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난 뒤에야 어떤 식물들이 겨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빛깔을 계속 견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세한인 연후에야 알 수 있다. 송백지 후조. 소나무와 백잣나무. 저 잣나무는 저 잣이라고 하는 거, 잣나무 백자가 그 잣이 열리는 그 잣나무도 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측백나무도 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잣이 열리는 잣나무를 말하는 거냐, 측백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편백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나무,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록수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나무와 함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잣나무가 굳이 잣나무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잣나무라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자체의 의미를 이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문장 전체에서 이게 잣이 열리는 나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록수가 중요한 거죠.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그 상록수가 다른 것들이 다 시들어버린 뒤에 나중에 시든다라는 것을, 요 조자는 이제 조각한다라고 할 때도 요 조자를 쓰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시들다라는 조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가로 안에 제가 써놓은 거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 조자로 시들다라는 뜻으로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논어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어떤 식물들보다도 나중에 시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한이 된 뒤에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세한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제 관계해서 요 세한도, 추사 완당 김정희 선생이 그린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에 요 세한이 저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제주도로 추사가 귀향을 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변절하고 이제 스승을 부정하고 또 평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도 다 떠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제자가 스승이 귀향을 온 이후에도 이제 서울에서 스승이 필요로 한 것들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 세한도를 그려서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나하고 친한 척하고 했던 그 시기에는 누가 진정으로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누가 나를 친구로 생각했는지 몰랐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귀향을 와 보니 누가 진정한 제자고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게 됐다 하는 뜻으로 세한도를 이 그림을 그리고 세한도라고 그렇게 쓴 것이죠. 자, 28번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지자는 불혹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군이라. 지자는 불혹하고 인자는 불구하고 용자는 불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지, 인, 용, 지인용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개가 세 개념의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죠. 지자, 인자, 용자. 지혜로운 자, 인한 자, 용맹한 자. 이 지인용은 나중에 이제 중용이라는 책에 가면 지인용을 중용의 이제 세 가지 삼달떡이라고 중용에서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삼달떡, 지인용 삼달떡이라고 이제 하기도 해서 저 세 개의 덕목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논어에도 나오고 중용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자, 인한 자, 용맹한 자, 이 사람들을 공자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미혹된다는 것은 헷갈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분명한 이해에 근거해서 확신하지를 못하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하다 보니까 외부의 소리,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혹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인한 자는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용자불구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 다시 한번 저 말이 반복이 돼요. 지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 불우불구한 이유가 즉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맹스러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 말은 혹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용맹스러우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겠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자가 말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공자가 저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성불구, 내성불구. 내가 내면에서 내가 내 자신을 성찰을 해보니, 즉 외부에서 시선으로 나의 행위라든가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성찰을 하는 것이 내성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요게 병 혹은 흠이라는 뜻의 구자예요. 그러니까 불구니까 병이나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할 때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혹은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 여론에 따라서 나를 못된 놈을 만들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실은 나지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외부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내 잘못을 모르고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나는 떳떳한데 외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나를 죄인으로 몰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평가가 잘잘못을 가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를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냐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봤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당한 거죠. 내가 내 자신한테 당당하다. 그러면 하우, 하구,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우, 하구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인한 사람은
용맹스러운 사람은 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면 내성불구한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당당하다. 그 사람이 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인한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인한 사람은 우리가 노노회를 하면서 계속 말을 했지만 극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적인 욕망을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혹은 속이고 혹은 없애고 내가 무엇인가를 챙겨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자는 나만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극복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당한 거예요. 뭘 걱정하겠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쟤는 자기 자신만 챙기려고 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일상에서의 근심거리가 없다. 근심 걱정 없다라는 무사태평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얘기가. 인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고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용맹스럽다는 것도 이게 이 체력에 기반한 용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즉 만용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임진왜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일제강점기라든가 그럴 때 의병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의병의 지휘관인 의병장,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그러면 선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분만 잡아봤지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병을 모으고 그들을 지휘해요. 이게 체력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인가, 의와 불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서 그 불의를 가만 놔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제 그 신념이 자기 안에서 이제 끌어올라야 겉으로 용맹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와 의롭지 않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의미의 불혹, 불우, 불구가 아니라 이제 논어의 다른 것들하고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가여 공학이오도 미가여 적도며 가여 적도오도 미가여 입이며 가여 입이오도 미가여 권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가여 미가여 가여 미가여 가여 미가여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여 미가여의 가여는 함께 뭐뭐 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뭐뭐 할 수 있다. 미가여는 함께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학, 함께 공학할 수 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한 선생님 안에서 한 선생님에게 한 공간에서 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뭘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예요.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지만 엉뚱하게 다른 길을 가기도 해요. 이 적자는 갈 적자고 이건 길 도자잖아요. 가는 길이 같을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있죠. 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누가 먹냐에 따라서 뱀이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고 소가 먹으면 소젖이 되기도 하고 같은 물이라도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선생님에서 같은 것을 배웠지만 그 배운 사람에 따라서 가는 길이 꼭 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길이에요. 길 도자는 그거예요. 특히 목적지가 있어요. 길 도자는. 그러니까 이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논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가면 거리는 짧지만 요 중간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여기에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그만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길이다. 이게 길도자예요. 그러면 요것은 도가 아니고 요것이 도인 겁니다. 길을 간다라는 것은 목적지를 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걸 말해요. 가여 적도 오도 미가여 입이며 라고 하는 것은 그 도를 그 길을 함께 갈 수는 있어도 함께 서 있을 수는 없다. 함께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은 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로 다시 다른 데로 이탈해 가지 않고 계속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기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저기에 못 갔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있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에 도달해서 거기서 다른 데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서 있는 것.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간 다음에 다른 데로 가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근데 그 내가 목표로 했던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치를 적에 처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 길을 전부 갔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독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같이 서 있을 수가 없다. 같이 서 있을 수는 있어도 미가 여 권인이라 함께 권할 수는 없다. 요 권자가 뭐냐면 저게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이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추를 달고 한쪽에는 물건을 달아서 이 저울대의 눈금이 이제 여기 이제 들고 있는 게 있고 눈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눈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무게를 재요. 이 저울의 이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요 추가 달리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어떤 물건이 오냐에 따라서 계속 변해야 돼요.
물건이 A라는 물건이 오면 A에 맞게 추도 바꿔 달아야 되고 요 눈금 여기도 요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B가 오면 또 B에 맞게 또 다른 바꿔야 되고 이게 권이에요. 권.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그 원칙과 만나는 현실이 다양하게 바뀌면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권이고 그러한 것을 권도라고 그래요. 권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권도. 그러니까 맹자에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그 옆에 시동생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형수의 손을 덥석덥석 잡으면 안 되거든요. 시동생이 형수 손을 덥석덥석 잡으면 안 돼요. 근데 형수가 물에 빠졌어요. 시동생이 형수를 건져야 돼요. 근데 다른 도구가 없어요. 줄도 없고 막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형수를 지금 당장 구하려면 형수 손을 잡아서 내가 꺼내야 돼요. 근데 형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예법이래요. 예법을 지키겠다고 형수를 손을 안 잡고 죽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봐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율배반이라는 게 있죠. 두 개의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수의 손을 잡으면 예법에 어긋나고 형수의 손을 잡지 않으면 형수가 죽어요. 형수는 살려야 되겠고 예법은 지켜야 되겠고 이 두 개의 원칙이 지금 충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의 원칙을 지키려면 하나의 원칙을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저울이 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원칙인가? 두 개의 원칙이 충돌했다면 두 개의 원칙을 무게의 저울에 올려놓고 어떤 원칙이 더 중요한지를 재서 더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원칙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권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 두 개의 원칙이 충돌했을 때 어떤 원칙을 더 큰 원칙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의도가 개입하면 더 작은 것을 더 큰 것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어떤 이제 태도들이 나오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자칫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것이 오용될 수 있으니 권도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그 목적지 위에 함께 서 있다 할지라도 함께 권을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원칙들에 대한 사적인 의도 없이 공정하게 무게를 잴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이 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진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갈리게 되고 2단계에 오게 되면 거의 소수만 남거나 혹은 아무도 저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함께 함께는 아니죠. 거기는 싹은 틔울 수 있지만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하고 이 이야기는 이제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한편 마지막 글을 보시겠습니다.
30장입니다. 당체지화여 편기 번이로다 기불이사리오마는 실시원이니라 이랬습니다. 당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 당체의 꽃이요 편기 번이로다. 원래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글자는 이 글자로, 이 글자는 이 글자로. 그래서 이 편자나 번자는 이렇게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이렇게 나부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 보시고 있는 이 글은 시경에 있는 구절의 일부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시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경이 3000편 정도의 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300여 편으로 공자가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그때 빠진 시입니다. 그때 이제 요 시도 같이 삭제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시경에는 이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다 보니까 요 마지막에 마리을이자 마리을이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게 흔치 않은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자가 왔고 여기에도 마지막에 이자가 왔죠. 요게 운자예요. 그리고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한 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체지화여 편기 번이로다 그러면 당체나무의 꽃이여 바람에 살랑살랑 이리 나부끼고 저리 뒤척이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 놓고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불이사리오마는 어찌 기 당신을 그대를 사모하지 생각하지 않으리오마는 어찌 그대를 생각하지 않으리오마는 내가 왜 당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는 집이 당신의 집이 실이 원이니라. 뭡니다. 당신의 집이 뭡니다. 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남녀가 있다. 이게 이제 남녀 관계라고 치면 이게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분위기상 그래요. 여자가 남자한테 왜 이렇게 안 오냐? 나를 잊은 거 아니냐?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하고 이제 하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너를 생각하지 않겠냐? 밤낮으로 너만 생각한다. 근데 네가 너무 멀리 있어. 집이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못 찾아가는 것 뿐이야. 안 찾아간다고 생각조차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난 너를 매일매일 생각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지사야 언정 부하원지 유리요 이랬습니다. 미지사야 언정. 그를 생각하지. 그게 이제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일일 수도 있고 뭐 다 되죠. 그게 무엇든 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리워한다면 정말 간절하다면 부하원지유리요 어찌 멀다는 것이 있으리요. 어찌 멀다가 문제가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그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면 간절하고 절실하다면 멀다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 멀다가 어디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다라는 표현은 거리적으로 멀다가 문제가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녀를 보고 싶은 간절함이 지금 없다는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핑계죠. 핑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더 넓게 해석을 하자면 이게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에 관해서도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 어째서, 바빠서, 뭐 다양한 핑계를
거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게 절실하지 않아서지. 절실하기만 하다면 그 핑계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핑계가 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어자한편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향당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